이번 주 새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평론가 강유정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소개해 주실 영화는 헝거게임 캐칭 파이어? 어떤 영화입니까? 이 헝거게임이 미국의 10대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원작 소설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1편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테면 뭐 트와일라이트라던가 10대들의 어떤 주요 관객층을 함고 있는 영화들의 이어진 연속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해리포터 이후에 10대들이 뭘 볼까 고민됐다면 바로 이 헝거게임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 제니퍼 로렌스란 여배우가 이 작년에는 우승을 하는 과정까지 보여줬다면 3부작 중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우승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인데 이 소녀가 워낙 빈민층 출신인데 1등을 하게 되니까 어디서 우승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 종족들이 있는데요. 그 종족들 중에서 빈민층과 혹은 부유층에서 대표를 뽑아서 일종의 경쟁을 시키는 건데 빈민층에서 우승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들이 이제 우승을 하면서 약간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고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빈민층 우승이 더 정치에 도움이 될 걸 생각했는데 오히려 혁명이 불길이 일어나자 이 아이들을 조금씩 억압하는 내용이 이번 어떤 시리즈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여자 주연 배우가 제니퍼 로렌스 맞습니다. 네. 사상 최연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받았다면서요? 맞아요. 그 실버 라이닝 그 플레이북이라는 작품에서 올해 받았죠.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건 거기선 이혼녀로 등장하고 또 굉장히 또 신경질적인 일종의 정신분열증이 약간 있는 여성으로 등장했는데 원래 나이가 좀 어립니다. 몇 살인가요? 지금 20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약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연기가 가능한 어떤 새로운 배우가 이제 출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잘하던가요, 연기를? 굉장히 잘하죠. 여기서는 이제 자신이 어떤 혁명의 세력을 이끄는 원했든 원하지 않든 혁명 세력의 아이콘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또 액션 연기까지 좀 소화를 해야 하는데 액션 연기도 상당히 잘 소화를 하고 이번에는 또 약간의 로맨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배우가 로맨스 연기까지 또 펼쳐내는데 이 제니퍼 로렌스가 영화에 거의 8화를 차지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군요. 10대 취향 영화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리포터가 아주 어린 10대, 이를테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봤던 영화라면 이 헝거게임은 좀 더 사춘기들에게 어울리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이 방학이 가까워지면서 지금부터 봐서 겨울 시즌까지 볼 수 있는 영화로 선택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영화 중에는 결혼 전야를 제일 앞에 소개하시더군요. 어떤 건가요? 일단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한국의 배우들이 이제 출연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우 8명의 구자리라고 잘 알려진 그 외국인 배우긴 하지만 이 9명이 펼쳐지는 내용이 상당히 흥미진진하고요. 메리지 블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 전에 우울해지는 거죠. 이를테면 뭐 집 문제라던가 이 사람과 평생 살아야 될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 메리지 블루를 조금 더 상쾌하게 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은 다 빼버리고 이 남자와 이 여자의 인연이 정말 평생 갈 수 있을까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커플인데 8명이잖아요. 근데 9명의 등장인물이라는 거는 한 명이 뭔가 조금 약간 다른 일이 일어난다라는 어떤 암시기도 하고요. 그 관계들이 좀 재미있게 그려진 로맨틱 코미디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강우 씨, 옥태견 씨, 뭐 이현희 씨 뭐 등등 쟁쟁한 주인공들인데 제일 눈에 띄는 연기를 잘한 분은 누군가요? 저는 오히려 이 마동석 씨가 그 구잘 씨와 결혼하게 되는 좀 노총각, 여기 좀 방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노총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결혼 전날 약간의 그 신체적 이상을 느끼게 되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서 코미디부터 그리고 약간 진지한 고민까지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또 김효진 씨가 의외로 또 비뇨기과 여의사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또 만만치 않은 연기를 보여줘서 이 두 분의 연기가 저는 가장 눈에 띄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볼만합니까? 아마 큰 어떤 이 영화를 조금은 킬링타임용 영화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담감을 가지거나 결혼에 대해서 진지한 해법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결혼에 대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선남 선녀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영화로 보시면 그래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화는 사입인데 애니메이션 하면 보통 좀 밝고 아이들도 볼 수 있고 그런 걸 연상하는데 이건 좀 다른 애니메이션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드림웍스나 혹은 디즈니 영화를 생각하시고 이 영화를 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영화가 지금 방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르포 프로그램 비슷할 정도로 현실적인 문제를 직설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제목이 사입이잖아요. 말 그대로 사입이 종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가진 돈을 갈취하려는 어떤 사기꾼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현실에 어떻게든 기댈 수밖에 없는 답답한 사람들의 얘기를 그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왜 극영화로 안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까요? 극영화는 오히려 네. 더 산만해질 수 있지만 지금 보신다시피 애니메이션은 좀 더 과장된 표현도 가능하고 제한된 영역에서 어떤 집중한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선 또 수몰 지역이에요. 수몰 지역이라는 점에서 굳이 어떤 미술적 배경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만 해도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강렬한 전달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예비 후보에 포함됐습니까? 맞습니다. 네. 내년 1월 16일 정도에 최종 후보가 예. 나오긴 할 텐데요. 예. 이미 이 연상호 감독의 전작 대지의 왕도 그렇고 이 영화 사이비도 해외 영화제에서 여러 번 초청을 받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떤 한국의 현실 혹은 한국의 종교의 어두운 현실을 좀 고발하고 있는 영화인데 또 아카데미가 그런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 후보면 뭐 어떤가요? 어느 정도를 본 후보에 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그건 좀 약간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라고 해도 이렇게 여러 번 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최종 후보작이 뭐 4편에서 5편 결정이 되는데 예. 지금 일단 그 예비 후보로 이렇게 사려가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애니메이션이 한국은 굉장히 척박한 현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예. 자, 또 다른 애니메이션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두 번째 이야기도 개봉됐다고요? 전형적인 어떤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예. 음식들이 말 그대로 점점점 커지고 이번에 좀 커지는 걸 넘어서 이를테면 아마존의 그런 정글처럼 음식들이 나름대로의 정글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음식들이 나름대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수박 코끼리라던가 뭐 딸기가 뭐 어떤 굉장히 좀 부끄러우면은 딸기 잼 같은 눈물을 흘린다거나 이런 어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왜 어딘가에서 기계가 있어서 음식이 펑펑 나온다면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아적 생각을 굉장히 극대화한 작품이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1편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1편이 또 음식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괴물로 바뀌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엔 괴물이 아니라 도리어 이들이 자생력을 가져서 이런 어떤 자연을 만들어낸다는 정반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네. 1편이 상상력만 보여줬다면 2편은 그걸 좀 더 상세화하니까요. 네. 새로움에서는 1편이 낫고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는 2편이 낫다고 할 수 예.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만 봐서는 이 대략 소개만 봐서는 이 영화에 좀 관심이 가는데요. 네. 완전 소중한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영화입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아픈 아이들을 돌봐줬던 어떤 걸그룹 멤버가 있었는데 이제 그 여인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좌절감을 겪고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렸는데 그때 우연한 방문을 받았던 소아암 환자가 성장을 해서 예. 오히려 그녀를 위로하게 된다는 게 영화의 대부분의 줄거리고요. 이 영화는 안녕 UFO라는 영화를 9년 전에 만들었던 감독이 다시 만든 영화인데 굉장히 안녕 UFO 역시도 이렇게 소년소녀들, 아이들을 등장시켜서 따뜻한 감성을 전해준 작품이었는데 예. 이번에도 좀 그런 작품이라 보시면 될 것 누구죠, 같습니다. 감독이? 예, 감독의 이름이 김진민 감독인데요. 김진민 감독. 네. 그러니까 워낙에 따뜻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 할 수 있겠고요. 한편은 조금은 또 너무 따뜻한 얘기를 많이 넣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는 조금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게 또 약간 단점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영화가 김영하 씨, 소설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작품을 옴니버스식으로 꾸민 작품이라고요? 그 단편 소설 3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김영하 소설가가 여러 가지로 영화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가령 뭐 내 머릿속의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각색에 참여를 해서 각색상을 받은 경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상국, 마지막 손님, 그리고 피레침이라는 3개의 단편 소설로 영화를 만들었고 단편 소설인 만큼 단편 영화 3개가 이어져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아마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3개 다 굉장히 발랄한 주제의식을 갖고 아주 소재도 독특한 작품들이었는데 또 독특한 신인 감독들이 그 감각을 10분 살려서 만든 영화라서 굉장히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보여줬을 때도 반응이 좋았지만 지금도 기대감이 높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예, 한 편만 골라주신다면? 저는 비상구를 사입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마음을 먹고 이런 영화가 있구나라고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영화평론가 강유정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